여기서 그 지저분한 꼴로 뭐 하는 거야? 내가 결혼이라도 해줄까?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고급 쇼핑몰 앞에서 울려 퍼진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주시 꾸띠르 벨벳 트레이닝복과 $400짜리 어그부츠로 한껏 멋을 낸 금발의 여성이 벤치에 앉아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던 한 한국인 남성을 가리키며 친구들과 함께 낄낄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차가운 교도소 철창 안에서 그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죄수복을 입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 앞에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성을 보며 한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불과 몇 주 전 자신이 거지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장식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닷컴 버블 붕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로스앤젤레스는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곤두박질 친 충격 속에서도 베벌리 힐스의 명품 쇼핑몰은 여전히 호화로운 상품들로 가득했다. 스타벅스 벤티 라떼에 $3 50센트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아베크롬비 매장에서는 $60짜리 폴로 셔츠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경제는 휘청였지만 부자들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도 쇼핑몰 입구 근처 벤치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민준, 31세. 31살의 그는 마트에서 산 $2짜리 샌드위치를 천천히 베어 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낡은 면바지와 빛바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게 깊고 날카로웠다. 때때로 지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의 대화를 엿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민준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찾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30,000짜리 데이토나는 이미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그 자국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흔적이었다. 엔론 주가가 또 떨어졌대. 이젠 정말 끝인가 봐. 지나가던 정장 차림 남성들의 한숨 섞인 대화에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엔론의 회계 부정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월가에서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며 아시아의 마이더스라 불렸던 그에게 이런 징후들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부채 은닉, 가스파이프라인 가치 부풀리기, 시가회계 방식의 남용까지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은 샌드위치를 씹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불과 2년 전 그는 골드만삭스 아시아 투자부문 부사장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마치고 월가에 입성, 단숨에 투자업계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아시아 시장에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는 그의 안목은 신의 경지였다. 김 부사장이 찍으면 무조건 대박이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다. 실제로 그가 발굴한 대만의 한 반도체 회사는 3년 만에 주가가 15배로 뛰어올랐고 싱가포르의 작은 물류 회사는 동남아시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연평균 40%를 넘었고 월가에서는 그를 황금의 손을 가진 동양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2000년 3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고 추락하기 시작할 때 민준은 여전히 기술주에 올인하고 있었다. 닷컴 기업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맹신했던 것이다. 펫스, 첨, 웹반, 이토이즈 같은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질 때까지도 그는 물타기를 계속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인터넷 혁명은 막을 수 없어. 그때까지도 민준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하루아침에 그가 관리하던 $15억 펀드는 $3억 쪼그라들었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해갔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더는 그를 보호해줄 수 없었다. 민준, 미안하네만 회사로서는 상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민준은 사직서를 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추락은 가속화되었다. 월가에서는 그를 닷컴 버블의 최대 패배자라 부르기 시작했고 어떤 투자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펜트하우스도 곧 압류당했다. 월세 $8,000의 호화 아파트에서 월세 $800의 브루클린 단칸방으로 옮길 때 민주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보았다. 그의 벤츠는 중고차 딜러에게 헐값에 팔렸고 수십 벌의 아르마니 정장들은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그를 믿고 개인 자금까지 맡겼던 사람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었다. LA 한인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교회 건축기금으로 맡긴 $100만,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자녀 학비로 모아둔 $10만, 세탁소를 하는 최 사장님의 노후 자금 $5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김 부사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우린 당신만 믿었는데. 그들의 절규를 들을 때마다 민준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더 아팠다. 그 때문에 민준은 뉴욕을 떠나 서쪽으로 향했다. 더는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월가에서 날아온 소문이 이미 파다했다. 어떤 회사도 그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는 완전히 구직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기로 했다. 점심을 마친 민주는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다. 모토로라 플립폰이 이미 대중화되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였기 때문이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돌린 번호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였다. 시차 때문에 이른 새벽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통화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어머니에게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현실을 알릴 수 없었다. 골드만삭스 부사장에서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이야기를, 화려했던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단칸방으로 쫓겨난 이야기를 어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향에서는 여전히 그를 성공한 아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회사 일은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 큰 아들이 아직도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밝게 유지했다. 네, 그럼요.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잘 되고 있고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민준에게는 정말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 계획을 실행할 자금과 기회가 부족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은 다시 벤치로 돌아와 시간을 보냈다. 그에게는 명확한 일과가 있었다. 오전에는 각종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점심 후에는 쇼핑몰을 오가는 기업인들의 대화를 유심히 엿들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정보 수집이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월드컴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지나가는 두 남성의 대화를 들으며 민준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월드컴의 회계 부정 규모와 파급 효과, 그리고 그것이 다른 통신사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모든 것이 그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해 무료 인터넷으로 주식 시장을 분석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야후 파이낸스와 블룸버그 사이트를 오가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민준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는 듯했다. 비록 투자할 돈은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저기 봐, 또 저 이상한 아시아 남자야. 멀리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도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들, 동정이 섞인 눈길, 때로는 노골적인 무시까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외향이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직 세상을 뒤흔들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실제로 민주는 이미 몇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첫째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있음을 그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에너지 시장의 재편이었다. 엔론 사태 이후 에너지 거래 시장에 큰 공백이 생겼고 그 틈을 노릴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자신을 파멸로 이끈 그 세력들에 대한 복수였다. 월가에서 그를 몰아낸 것은 단순한 시장의 실패가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본 것이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로스앤젤레스의 오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낡은 배낭을 메고 일어설 때 그의 뒷모습에서는 묘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마치 언젠가 다시 일어설 날을 준비하며 힘을 비축하고 있는 사자처럼 보였다. 그는 단칸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우유를 샀다. 저녁 식사로는 충분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점심 한 끼에 $100를 쓰던 그였지만 이제는 $3만 있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가난이 그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교훈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쇼핑몰 2층 카페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시선이 있었다. 쇼핑몰 2층 스타벅스에서 민준을 지켜보고 있던 것은 바로 한나 윌리엄스였다. 27세의 그녀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미인으로 금발머리를 완벽하게 웨이브지게 세팅하고 주식구띠르의 핑크색 벨벳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발에는 $399짜리 어그 부츠가 빛났고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는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윌리엄스 그룹의 외동딸이자 상속녀인 한나에게 세상 모든 것은 그녀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쟤 진짜 재수 없지 않아? 매일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래? 한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옆에 앉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민준 같은 사람은 그저 풍경을 해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이 고급스러운 쇼핑몰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자신들의 세계에 감히 발을 들여놓은 침입자. 저런 애들이 여긴 왜 오는 거야? 경비 아저씨는 뭐 하는 거래? 한나의 친구인 브리트니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그녀 역시 상류층 출신으로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민준 같은 존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 같았다. 한나는 벤티 사이즈 캐러멜 마키아토를 빨대로 저으며 민준을 계속 관찰했다. 사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민준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신문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던 것이다. 대체 저런 사람이 이 비싼 동네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언니, 저 사람 진짜 이상해.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와. 막내인 제시카가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였다. 하지만 한나는 뭔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때 한나의 모토로라 플립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브래드 헌터였다. 헌터 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아들이자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28세의 브래드는 아베크롬비 폴로 셔츠와 카키색 면바지를 즐겨 입는 전형적인 동부 명문가 출신이었다. 브래드, 한나, 지금 어디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한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손짓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20분 후 브래드는 한나가 있는 카페에 나타났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는
한나의 옆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큰 딜을 진행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 회사랑 관련된 일인데. 브래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헌터 인베스트먼트가 윌리엄스 그룹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려는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한나의 질문에 브래드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한나가 아버지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해 몇 가지 자료를 빼내달라는 것이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브래드의 말에는 교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협박이었다. 한나는 브래드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저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브래드, 이런 건 우리가 결혼하려면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동의하셔야 하잖아. 이번 일이 잘 되면 우리 아버지도 내 가족을 더 좋게 보실 거야. 브래드는 결혼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한나를 설득했다. 평생 사랑만 받고 자란 한나에게 브래드와의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한 일은 아니지? 물론이지. 그냥 파일 몇 개 복사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브래드는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이미 그는 한나를 완벽하게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일 작정이었다. 대화를 마친 한나는 기분이 복잡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정말 재수없어. 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마치 민준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불쾌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한나가 쇼핑몰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민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배낭을 옆에 두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한나는 친구들과 함께 민준 앞을 지나치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여기 웬 거지야? 꼴 보기 싫어. 친구들도 따라서 낄낄거렸지만 민준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무언가를 쓸 뿐이었다. 그 모습이 한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이봐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마치 한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했다. 내 말 안 들려요? 한나가 더욱 큰 소리를 냈을 때 민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한나는 잠시 당황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주눅이 들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고 깊이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습니까? 민준의 정중한 대답이 오히려 한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자신이 마치 몰상식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방해되냐고?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방해야. 그 지저분한 꼴이 뭐냐고? 내가 결혼이라도 해줄까? 한나의 모욕적인 말에 주위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배낭을 뺐다. 실례했습니다. 민준이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뜨자 한나는 묘한 허탈감을 느꼈다. 뭔가 시원하게 이기지 못한 기분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품격을 잃은 것 같았다. 언니,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것들은 아주 확실하게 밟아줘야 해. 친구들은 박수를 쳤지만 한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히 자기가 이겼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그날 밤 한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브래드가 요청한 파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윌리엄스 그룹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와 향후 투자 계획서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사업 자료였지만 경쟁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면서 한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도 됐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브래드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나, 갑자기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한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재빨리 USB를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다. 아빠,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너야말로 왜 여기 있니? 이 시간에 서재에서 뭘?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한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평생 연기하며 살아온 덕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아, 대학교 과제 때문에 경영학 자료가 필요해서요. 아빠 책장에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한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라. 건강이 우선이다. 아버지가 나간 후 한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발각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다음 날 한나는 브래드를 만나 USB를 건넸다. 브래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나의 뺨에 키스했다. 고마워, 한나.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한나는 몰랐다. 브래드가 그 파일을 이용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한나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순진한 한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다. 어제 한나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남자, 김민준이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한나가 브래드에게 USB를 건넨 지 3주가 흘렀다. 그동안 한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매일 아침 요가 클래스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저녁에는 브래드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수사관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헌터 인베스트먼트의 수상한 거래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다. 엔론 사태와 월드컴 스캔들 이후 금융당국의 감시는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인수합병 직전에 이루어지는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는 모두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윌리엄스 그룹 관련 거래에서 명백한 내부 정보 이용 흔적이 발견되었다. 수사팀장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브래드가 한나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거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디지털 흔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추적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한나는 평소처럼 베벌리 힐스의 고급 스파에가 있었다.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다음 주 브래드와의 나파밸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브래드는 그곳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것이라고 암시했기 때문이다. 한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손님.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마사지사의 말에 한나는 미소 지었다. 정말로 행복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아버지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이 꿈꿔오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스파를 나온 한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로데오 드라이브로 향했다. 오늘은 베라왕에서 새로 나온 드레스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혹시 결혼식에서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나는 페라리 컨버터블의 핸들을 잡고 기분 좋게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쇼핑몰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한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검은색 SUV 세 대가 그녀의 차를 에워쌌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다. 각자의 가슴에는 FBI 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나 윌리엄스 씨?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나는 순간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한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체포, 증권거래법.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위의 쇼핑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한나는 비로소 진짜 공포를 느꼈다. 잠깐만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한나의 절규에도 수사관들은 냉담했다. 그들은 차분하게 수갑을 채우고 한나를 SUV로 끌고 갔다. 한나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쳐다보는 수많은 시선들과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었다. FBI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끌려간 한나는 차가운 취조실에 홀로 남겨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금속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붙은 거울이 전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브래드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휴대폰은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요. 한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만이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한나는 주시 꾸띠르 트레이닝복이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시간이 지나서야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나를 쳐다보았다. 윌리엄스 씨, 우리는 당신이 지난달 아버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한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브래드와의 일이 발각되었다는 뜻이었다. 그건 그냥,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한 불법 내부자 거래로 약 8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권 사기에 해당합니다. 800만 달러라는 숫자에 한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브래드에게 넘긴 파일이 그렇게 큰 거래에 쓰였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업 정보를 공유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브래드 헌터가 그냥 자료만 달라고 해서 브래드 헌터 씨는 이미 우리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한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브래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을. 그럴 리가 없어요. 브래드는 날 사랑해요. 한나의 절망적인 외침에도 수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다. 헌터 씨는 당신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의 대부분도 당신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해외 계좌? 한나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브래드라면 충분히 자신의 명의로 가짜 계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자, 선택해야 합니다, 윌리엄스 씨. 협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 퍼졌다. 한나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브래드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그날 밤 한나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주시 꾸띠르 대신 입게 된 주황색 죄수복이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결혼을 꿈꾸던 자신이 이제는 중범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빠, 한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윌리엄스 그룹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바깥에서는 이미 언론이 난리였다. 명문가 상속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한나의 사진과 함께 윌리엄스 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한나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그녀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던 그 남자, 김민준이었다. 그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복수의 기회가 온 것일까? 아니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일까? 한나가 체포된 지 나흘이 지났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주황색 죄수복은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와 암담한 현재 사이에 그어진 잔인한 경계선이었다.
구치소 내부는 한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했다. 곰팡내 나는 벽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수감자들의 거친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지옥 같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실크시트와 이집트산 면, 이불에서 잠들었던 그녀였는데 첫날 밤 한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딱딱한 침대와 얇은 담요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브래드의 배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으로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결혼 반지를 보러 가자던 그 남자가 이미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면회 신청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한나는 벌떡 일어났다. 혹시 아버지가 오신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스쳤다. 아니면 브래드가 와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줄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면회실에 나타난 사람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윌리엄스 그룹의 법무팀장이었다. 평소 아버지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존 파커 변호사였다. 그의 차가운 표정을 본 순간 한나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한나 아가씨, 회장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파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완전한 타인을 대하는 듯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한나의 떨리는 질문에 파커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당분간 한나 아가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권 박탈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나의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포기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뵙고 설명하고 싶어요. 회장님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한나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버지의 건강까지 해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윌리엄스 그룹의 주가는 이미 반토막이 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파커가 건넨 봉투 안에는 한나의 신용카드와 은행카드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사용 정지된 상태였다. 이제 한나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보석금을 낼 돈도 없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파커의 차가운 조언과 함께 면회는 끝났다. 한나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날 밤 한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평생 풍족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봤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특히 며칠 전 쇼핑몰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남자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지저분한 꼴이 뭐냐고? 내가 결혼이라도 해줄까?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테고 꿈과 희망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일 텐데,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저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보였을 뿐이었다. 다음 날이 되어 한나는 구치소 내 공중전화를 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다. 친구들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브래드는 배신자이며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셨다. 결국 한나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제니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나,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제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니퍼의 대답이 돌아왔다. 한나,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일이 바빠. 그리고 솔직히 네가 한 짓은 정말 실망스러워.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한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민주는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한나의 체포 소식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훑었다. 그리고 브래드 헌터와 헌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했다. 민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복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정의를 실현할 때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나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을 생각하면 그녀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통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사건을 분석했다. 내부자 거래의 구조와 돈의 흐름, 그리고 브래드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한나는 단순히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그녀의 행동에 분명 잘못이 있었지만 진짜 악역은 따로 있었다. 헌터 인베스트먼트. 민주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사실 그는 예전부터 헌터 가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자신이 몰락할 때 뒤에서 손을 썼던 세력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헌터 인베스트먼트의 과거 거래 내역을 뒤져보았다. 자신이 가졌던 금융업계 인맥을 활용해 비공개 정보도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헌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기업을 사냥감으로 삼아왔다. 내부자를 매수하거나 협박해 정보를 빼내고 그것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반복해왔다. 한나는 그들의 최근 희생양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어.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한나를 구하는 동시에 헌터 가문의 진짜 범죄를 폭로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동기였다. 자신을 모욕했던 저 여자를 왜 도와야 하는가? 민주는 며칠 전 한나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말들이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도 떠올랐다. 겉으로는 거만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숨어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진짜 사랑은 받아보지 못한 아이. 민주는 한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그녀는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브래드 같은 기회주의자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월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자신도 한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복수와 정의,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녀는 브래드의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돕는다면 진짜 악인들을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민주는 단칸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을 굳혔다. 한나 윌리엄스를 구하기로. 복수나 동정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한나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구치소에서의 일상은 그녀에게 잔인한 현실 교육이었다.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울리는 기상 사이렌,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거친 욕설과 위협적인 시선까지 평생 실크와 캐시미어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지옥 같았다. 구치소의 변호사 접견실은 언제나 절망적인 대화로 가득 찼다. 한나 역시 국선 변호인과의 첫 만남에서 희망보다는 좌절을 맛보았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젊은 변호사는 한나의 사건을 대충 훑어보고는 현실적인 조언만을 던졌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기기 힘든 사건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국선 변호인의 차가운 판단에 한나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브래드의 배신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변호사마저 포기한다면 그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바로 그때였다. 구치소 접견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한나는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아르마니 정장에 에르메스 넥타이, 그리고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한나의 심장이 붙는 듯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한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주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불과 일주일 전 쇼핑몰 벤치에서 만났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김민준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건네는 순간 한나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명함에는 김민준, 하버드 로스쿨, 뉴욕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이 거지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하버드 출신 변호사였다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한나의 당황한 반응에 민준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당신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의 말을 들으며 한나는 혼란스러웠다. 대체 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도우려는 걸까? 게다가 하버드 출신 변호사라면 분명 높은 수임료를 받을 텐데. 하지만 저한테는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당신을 여기서 꺼내는 게 우선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한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에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민준은 서류를 펼치며 본격적으로 사건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전문적인 설명을 듣는 한나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이 사람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금융업계의 복잡한 구조와 내부자 거래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면 명백히 조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계좌 관련 서류가 수상합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서류를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분석력은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이었다. 한나는 이제야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절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한나는 긴장했다. 어떤 조건일까?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헌터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였다. 브래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았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그날부터 민주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낮에는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검토하고 저녁에는 한나를 만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의 치밀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한나는 점점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무엇보다 브래드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다. 헌터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몇 년간 벌여온 수상한 거래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브래드는 이미 이전부터 이런 수법을 써왔던 것이다. 상류층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랑을 속삭이며 기밀 정보를 빼내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그녀들에게 떠넘기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한나는 그의 5번째 희생자였다. 그 여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한나의 질문에 민준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 유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조용히 해결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브래드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랄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주는 또한 한나의 해외 계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추적했다. 브래드가 한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서류를 만들고 그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민준의 자신감 있는 말에 한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왜 절 도와주시는 거죠? 한나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예전에 월가에서 일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부사장이었죠. 그 말에 한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월가 최고의 투자은행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한나는 숨이 뱉는 것 같았다. 설마 브래드의 아버지가 민준의 몰락과 관련이 있었다니. 헌터 시니어는 당시 제가 담당하던 아시아 펀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투자자들을 매수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만들었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한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민준이 자신을 도우려는 것이구나. 복수를 위해서. 그럼 저는 그냥 복수의 도구에 불과한 건가요? 한나의 불안한 질문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헌터 가문의 희생자입니다. 저처럼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죠.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한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그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들.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민준은 한나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틀 후 민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브래드가 한나를 이용해 진행한 거래의 실제 수혜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기록이었다. 모든 돈이 헌터 가문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자,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했다. 한나는 이제 민준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금융계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고 동시에 자신과 같은 희생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나 윌리엄스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언론은 일찌감치 명문가 상속녀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준비해 두었고 방청석에는 호기심에 찬 시선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한나의 유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검사 측에서는 베테랑 연방검사 마이클 로버츠가 나섰다. 그는 엔론 사건과 월드컴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언론은 이미 그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한나 같은 기득권층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스토리는 대중의 분노를 달래줄 완벽한 소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석에 나타난 민준을 본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모습은 인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과 다를 바 없었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변호인은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판사의 요청에 민준이 일어섰다. 김민준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단하면서도 위험 있는 소개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하버드 출신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기 때문이다. 로버츠 검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공소장을 낭독했다. 한나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정말 완벽해 보였다. 브래드의 증언, 해외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한나가 직접 빼돌린 기밀 문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고인 한나 윌리엄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아버지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권 사기 행위입니다. 로버츠 검사의 논리 정연한 기소는 방청석을 압도했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메모를 하며 상대의 논리를 분석하고 있었다. 검찰 측의 첫 번째 증인으로 브래드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증언했다. 한나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고 모든 계획을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브래드의 연기는 정말 자연스러웠다.
마치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나가 먼저 아버지 회사 정보를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래드의 증언에 한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브래드를 날카롭게 관찰하며 반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민준의 반대 신문 시간이 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브래드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헌터 씨, 피고인과는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까? 작년 12월경부터입니다. 그럼 약 10개월간 교제한 셈이군요. 그 기간 동안 결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브래드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헌터 씨, 당신이 지난 3년간 교제했던 여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로버츠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관련 있어 보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대기업 상속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헌터 씨와의 관계 이후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브래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이어서 폭탄 같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브래드가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수법들, 그리고 그때마다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까지. 법정은 점점 민준의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민준이 대형 스크린에 띄운 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한나 명의의 해외 계좌로 들어온 돈이 실제로는 헌터 가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피고인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은 헌터 가문이 착복했습니다. 이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법정은 완전히 뒤집혔다. 브래드는 당황해서 증인석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로버츠 검사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한나 윌리엄스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미끼로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민준의 최종 변론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판사는 즉시 브래드 헌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한나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피고인 한나 윌리엄스를 즉시 석방합니다. 법정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한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브래드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한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기 때문이다. 이제 끝난 건가요? 한나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으니까요. 민준의 눈빛에는 더 큰 계획이 담겨 있었다. 브래드는 그저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다. 진짜 큰 고기는 바로 헌터 시니어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명문가 상속녀, 무죄, 약혼자, 긴급 체포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방송사를 장식했다. 하지만 정작 한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아버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번 일로 변해버렸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나가 민준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준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나를 구했지만 자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브래드가 체포된 지 사흘 후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충격적인 뉴스로 들끓었다. FBI가 헌터 인베스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수십 개의 상자에 담긴 서류들이 트럭에 실려 나갔다. 월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금융 사기 수사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증거들이 FBI에 전달된 것이다. 헌터 가문이 지난 15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전모가 담긴 완벽한 파일이었다.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투자자 사기, 심지어 뇌물 공여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헌터 시니어의 저택에서는 긴박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평생 자신만만했던 그도 이번만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들인 브래드가 체포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FBI가 자신의 과거 범죄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대체 누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거야? 헌터 시니어는 변호사들과 참모들에게 소리쳤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토록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사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면서 동시에 법적 절차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인물이어야만 했다. 민주는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에서 신문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헌터 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뉴스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나는 호텔에 머물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든 계좌는 동결된 상태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이 건네준 신문을 읽으며 헌터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브래드의 아버지까지 FBI의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어지러웠다. 이틀 후 더 큰 폭탄이 터졌다. 헌터 시니어가 긴급 체포된 것이다. 혐의는 조직적 증권 사기와 자금 세탁이었다. FBI는 그가 운영하던 비밀 계좌들에서 무려 20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30년간 지속된 조직적 금융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FBI 수사관의 브리핑은 금융계를 경악시켰다. 헌터 가문이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닌 거대한 범죄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내심 만족했다. 자신이 몰락할 때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헌터 가문이 고스란히 맛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헌터 시니어의 체포 장면은 모든 TV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평생 권력과 부를 누리던 그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다. 윌리엄스 그룹 회장실에서는 한나의 아버지가 TV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다. 딸이 무죄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자존심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한나 아가씨가 결백하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윌리엄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딸을 포기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상태였다. 한나는 호텔방에서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긋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순진함과 오만함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주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요 언론사에 독점 인터뷰를 제안했다. 헌터 가문의 범죄를 폭로한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릴 시간이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전 골드만삭스 부사장이었고 헌터 가문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습니다. 민준의 인터뷰는 모든 언론을 경악시켰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 제공자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나의 변호까지 맡았다는 사실이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개인적인 원한을 초월해 사회 정의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터 가문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가족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부패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까지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브래드는 감옥에서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다. 평생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나는 민준의 인터뷰를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구해준 그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헌터 가문과 맞서 싸운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다. 저는 김민준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나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과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자신이 과거에 그에게 했던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민준은 한나의 사과를 TV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증오보다는 용서가, 복수보다는 정의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헌터 인베스트먼트는 결국 파산했고 모든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쓰였다. 민준 역시 자신이 잃었던 투자자들의 돈을 되찾아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얻었다.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민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한나라는 인물 역시 그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 헌터 가문의 몰락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2달이 흘렀다. 로스앤젤레스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고 이 사건은 금융업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 구현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헌터 가문으로부터 되찾은 투자자들의 돈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받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들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김 부사장, 정말 고맙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소.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의 눈물 어린 인사를 받을 때 민준은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되찾은 것이다. 한나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 살았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었다. 윌리엄스 그룹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딸의 조심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몇 달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공존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윌리엄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이 겪은 시련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미안하다. 네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부녀 간의 화해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때로는 시련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깊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한나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사업을 차근차근 배우고 있었다. 예전처럼 특권을 누리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의 즐거움을 발견해가고 있었다. 한나 씨, 오늘 보고서 정말 잘 썼네요. 동료 직원의 인정을 받을 때마다 한나는 진짜 성취감을 느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민준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의로운 금융, 공정한 세상, 민준이 내건 슬로건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단체에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과거 월가에서 벌던 돈보다 훨씬 적은 수입이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느 따뜻한 가을 오후, 민준과 한나는 우연히 그 유명한 베벌리 힐스 쇼핑몰에서 마주쳤다.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을 떠올리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한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날의 모욕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해준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의 따뜻한 대답에 한나는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인격이 정말 대단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한나의 제안에 민준은 순간 놀랐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경험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적이었던 사람이 동지가 되고 모욕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변화였다. 몇 달 후 민준의 법률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한나는 그곳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과거의 화려한 생활과는 전혀 달랐지만 훨씬 보람있는 인생이었다. 브래드는 감옥에서 장기 복역을 하게 되었고 헌터 시니어 역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실현된 것이다. 윌리엄스 그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다. 한나의 아버지는 딸이 겪은 시련을 교훈 삼아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그리고 한나는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자신이 처음 한나를 만났던 그 쇼핑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낡은 옷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편의점 샌드위치가 아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구나.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나의 모욕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욕이 분노를 일으켰고 분노는 복수심으로, 복수심은 결국 정의 구현으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한나 역시 브래드의 배신이 없었다면 평생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의 시점이 되기도 한다. 모욕을 당했던 그 순간 민준과 한나 두 사람 모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도 로스앤젤레스 어딘가에서 민준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고 한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성장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때때로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정의감에 있다는 것도. 김민준과 한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모두 당신의 몫이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작은 무시 하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매일 소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